여러분, 가수 케이티 페리의 외계인 썰 들어보셨어요? 케이티 페리가 외계인이다, reptilian이다. 2022년 10월에 라스베가스에서 콘서트가 있었어요. 이때 케이티가 무대를 다 하고 마치고 가만히 서가지고 관객들 이렇게 바라봐요. 그러면서 포즈를 취하는데 갑자기 이 오른쪽 눈만, 그 눈꺼풀이 이렇게 닫혀요. 스르륵 닫혀. 근데 이게 윙크도 아니고 왼쪽 눈은 진짜 번쩍 이만큼 떠져 있고 오른쪽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에 KT가 자기 관자놀이 딱 되니까 눈이 다시 떠져. 손을 떼면 또 다치고. 맞아요. 인형처럼 맞아요. 그래서 이 영상이 나오고 논란이 엄청 나왔습니다. 기괴하다. 보통 사람들이 눈이 이렇게 피곤해서 이렇게 파르르 떨리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얼굴 근육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막 이렇게 윙크할 때도 이렇게 입이랑 같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KT는 가만히 있는데 한쪽 눈만 계속 왔다 갔다 해. 마치 기계가 고장난 것처럼 이렇게 버벅이다가 버튼 다시 이렇게 관자놀이 꾹 누르니까 재부팅 되는. 자, 이 영상이 공개되고 사람들이요. KT 글리치. 오류가 났다. 로봇 아니야? 기계야? 또 KT가요. 예전에 저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어요. 이런 말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일루미나티 아니냐? 막 인터넷이 엄청 핫했습니다. 나중에 KT가 해명을 해요. Broken Door Eye Party Trick이다. 인형이 고장나서 눈을 깜빡깜빡한 거다. 이거 일부러 연출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기였다, 해프닝이었다 하는데 뭐 한때 정말 그 음지에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KT가 워낙 엉뚱하고 퉁퉁 튀는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외계인 썰까지 나온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한때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가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티 페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언니가 생각보다 논란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뭐 외계인 썰, 음모론 이런 거 아니고요. 꽤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케이티 페리 좀 과감한 정도였어요. 게이를 조롱하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바로 나 여자랑 키스를 했어. I kissed a girl. 이라는 노래를 불러요. 이 두 곡이 나오면서 뭐야 이거 퀴어 코드로 마케팅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아메리칸 아이돌 있죠? 우리나라 슈퍼스타 K 같은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 거기서 심사위원으로 나왔습니다. 케이티 페리가 꽤 오랫동안 했거든요. 거기 참가자들에게 선이 넘는 행동을 했다 비판을 받아요. 또 케이티가 기독교 집안 출신이에요. 근데 수녀님들하고 부동산 법정 싸움 해가지고 거기서 또 큰 사고가 벌어집니다. 작년에는 우주여행 갔다 왔어요. 이거 현실 감각 떨어진다. 엄청 조롱받았어요. 또 최근에는 KT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라는 여성 배우가 나왔어요. 요건 아직 수사 중이고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제가 막 KT 페리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범죄자입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원래 케이티 페리는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통통 튀고 사랑스러운 그런 팝스타인데 언제부터 대중들이 이렇게 씹기 시작했을까? 조롱거리가 됐을까? KT 선 넘네? 현실 감각 떨어지네? 이런 이야기를 왜 듣게 된 건지 그동안 있었던 논란들 하나씩 다 들여다볼게요. 그리고 오늘은 그 KT에게 벌어진 일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 시간 순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점 유의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KT 페리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네, 케이티 페리는 1984년 10월생입니다.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케이티가 기독교인이다라는 건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집이 그냥 교회 좀 열심히 다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아빠 키스 허드슨, 엄마 메리 허드슨 둘 다 목사예요. 그것도 오순절 교회 목사. 오순절은 신앙생활을요 굉장히 강하게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제가 교회를 안 다녀서 잘 모르겠지만 오순절 다니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이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해주는데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제 그게 기억이 나는데요. 야, 일단 오순절 교회는 예배 갔다 오면 목이 아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걸 다른 교회보다는 한 3배는 더 외쳐야 한대요. 근데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졸다가 해서 아멘. 아무튼 KT 부모님은 미국 곳곳에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했고요. 집에서 사역이라고 하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KT의 어린 시절이 교회랑 정말 촥 달라붙어 있어요. 일요일은 하루 종일 교회 갔다가 뭐 수요일 저녁도 교회, 여름 캠프도 교회, 뭐 그냥 뭐 예수님. KT도 나중에 자기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요. 태어날 때부터 성경 말씀이 쏟아지는 환경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부모님이 미국 전국 돌면서 순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KT가 언니 하나랑 남동생 하나 있는데 이 3남매가 전학을 자주 가요. 이 부모는 세 남매에게 신앙심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를 했는데 어느 정도였냐? 집에서 아침마다 찬송가가 나와요. 찬송가, 가스펠 음악, 기독교 라디오, 그러니까 모든 소리와 화면, 책 다 신앙이랑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일반 가요는? 일반 팝 안 듣나? 다 금지예요. MTV 금지, VH1 금지. 어린 KT는 좀 대중 팝이 듣고 싶은데 나도 친구들처럼 팝 듣고 싶은데 절대 안 됐어요. 대중 팝 듣는 건 거의 야동 보는 취급을 당했어. 그래서 친구들한테 CD 몰래 받아가지고 이제 방에서 숨어서 봤습니다. 당시 유일하게 허락된 팝이 뭐였냐면 영화 시스터 액트의 OST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가스펠만 듣고 자란 KT에게요 엄청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노래를 너무 잘하네. KT가 9살 때부터 교회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KT가 알고 있는 음악이 뭐밖에 없어요. 가스펠. 그러니까 나는 가수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가스펠 가수가 되는 거였습니다. 일반 팝 가수, 댄스 가수? 이건 머리에 옵션이 있지도 않았어요. 자, 그렇게 13살 때 기타도 치기 시작했고요. 엄마랑 내슈빌 오가면서 본격적으로 음악을 시작해요. 자, 2001년 KT가 16살 때 KT 허드슨이라는 자기 본명으로 가스펠 앨범을 냈어요. 곡들은 다 이제 신앙, 하나님, 구원, KT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큰 기대를 품고 발매를 했지만 쫄딱 망해요. 앨범이 몇백 장밖에 안 팔렸어요. 계약했던 레이블 파산했습니다. 여기에 KT가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이 곡들은 내 인생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동안 KT는 교회 친구, 교회 음악 이게 전부였는데 어린 나이에 시기에 좌절을 했는데요. 그렇게 KT가 쓴맛을 보고 일탈을 해요. 일탈이 별건 아니고 팝을 듣기 시작해요. 엄마 아빠가 절대 못 듣게 했던 MTV에 나오던 그 팝. 근데 이때 KT에게 머리 한 대 띵 때렸던 가수가 있는데요. 바로 퀸의 프레디 머큐리입니다. 머리 띵 할만하죠. 프레디 머큐리 보는 순간 와 화려하고 자유롭고 자신을 숨기지 않아. KT는 그래 이게 음악이지 솔직해져야 하는 거야. 나는 사실 화려한 사람이야. 17살 때 혼자 LA로 갑니다. LA로 혼자 간 거예요. 혼자. 이때 엄마 아빠는 어땠을까? 의외로 그냥 보내줍니다. 딸의 독립을 지지할 때가 됐다. 그래서 아낌없이 지원을 해요. 자, KT는 가장 먼저 활동명을 바꿔요. 당시 헐리우드 배우 중에 KT 허드슨이라고 있거든요.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 KT 엄마가 결혼하기 전의 성이 페리였거든요. 그걸 가져와서 KT, 페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KT에게 기회가 오는데요. KT의 잠재력을 알아본 음반사가 나와요. 그것도 미국의 아주 큰 메이저 음반사 캐피톨 레코즈랑 계약을 해요. 자, 그리고는 2008년 4월 지금의 아주 세계적인 팝스타 케이티 페리를 만들어준 히트곡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데뷔곡이었어요. 데뷔곡. 뭐였냐면 I Kissed a Girl. 난리가 났어요. 나 여자랑 키스했어. 일단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아. 여자 가수가 여자랑 키스를 했다고? 당시 2008년도예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것도 목사 부부 딸이래. 어릴 때 MTV도 못 보고 자랐다는데 이런 가사를 썼어? 부모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내 딸이 이런 노래를 부른다고?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요. 라디오에서 이 곡이 나와. 그러면은 엄마가 막 주여. 당시 2008년 여름에요. 이 노래 정말 핫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빌보드 핫백의 7주 연속 1위였어요.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여자아이가 뭔가 이렇게 알을 깨고 나오는 건가 싶은 굉장히 자극적인 노래예요. 근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거 퀴어베이팅 아니냐. 퀴어베이팅은 이 성소수자의 이미지나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관심을 끄는 거예요. 마케팅으로. 그게 자극적이고 사람들이 막 혹하니까. 그래서 이 노래가 나오고 나서요. LGBT 커뮤니티에서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왜 곡을 만들어서 퀴어베이팅 한 거다 비판이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I Kissed a Girl 전에 먼저 나온 곡이 있습니다. 5개월 전에 발표한 You Are So Gay. You Are So Gay.
이 곡은 마돈나가 공개적으로 My Favorite Song입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어요. You Are So Gay는 야, 너 진짜 게이 같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가사를 보면 KT가 전 남친을 겨냥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 남친이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하니까 그 불만을 얘기한 건데, 야, 너 스카프나 두르고 스키니진 입고 화장하고 모차르트 음악 듣고 너 진짜 게이 같다. 남자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놀리는 가사입니다. 남자친구 저격하는 가사예요. 그리고 이게 게이라는 게 약간 그런 거죠, 여기서는. 너 좀 구리다, 찐따 같다. 근데 이때도 게이 커뮤니티에서 왜 하필 게이라고 하냐. 뭐 다른 뭐 욕을 쓴 것도 아니고 동물을 쓴 것도 아니고 그 다른 단어 많은데 왜 하필 게이를 쓴 거냐? 게이 조롱하는 거다. 라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근데 You Are So Gay 나오고 나서 5개월 뒤에 I Kissed a Girl이 나왔어요. KT 본인이 게이라는 거야? 게이를 혐오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엔 본인이 게이라고? 정체가 뭐야? 여기에 대해서 2008년에 언론사랑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언론사 이름이 하필 TNG라는 언론사예요. TNG는 The New Gay, 새로운 게이 요거의 줄임말입니다. 기자 잭이 대놓고 물어봤어요. KT, 저는 게이 블로그를 쓰는 사람인데요. 당신의 You Are So Gay 그 곡이 저의 구독자를 매우 화나게 했습니다.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KT는 그건 유감이네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저는 제 남자친구가 게이였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한 건데 뭐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이해합니다. 근데 어쨌든 전 남친을 저격하면서 만든 곡에서 게이라고 했으니까 그 게이를 좋은 의미로 쓴 건 아니죠. 부정적으로 쓴 거긴 했죠. 근데 찐따라고 표현한 뭐 그런 건 아니다라고 부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노래는요 전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일기장에 털어놓은 그런 이야기, 예를 들면 뭐 안내의 일기가 공개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안내의 일기를 얘기했는데요. 그 주인공 안네 프랑크, 안네는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나치 시절에 숨어 살다가 결국 수용소에 끌려가서 15살 때 사망했어요. 언니랑 같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안네의 일기인데 아니, 본인은 전 남친 욕하는 노래 쓰고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안내의 일기랑 You Are So Gay라는 곡이랑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지? 논란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좀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네, 그리고 기자 잭 물어봅니다. 당신 레즈비언인가요? 여자랑 키스했다라고 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아니요, 저는 남자들을 좋아해요. 레즈비언은 아니지만 여성의 아름다움은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그럼 실제로 여자랑 키스해본 적 있어요? 아마 하게 될 거예요. 메건복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해본 적이 없는 거잖아. 잭이 그럼 해본 적 없다는 거네요? 네, 환상이에요. 호기심에 관한 노래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퀴어베이팅 아니냐 이겁니다. 아니 자기의 경험을 노래한 거라며. 근데 경험도 아니야. 그냥 나의 소망이었을 뿐이야. 메간 폭스 둥절. 이건 이 퀴어베이팅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대신 반면에 지지하는 팬들도 많이 생겨요. 특히 여성들. 나도 어릴 때 친구랑 그런 적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내 은밀한 비밀을 공유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I Kissed a Girl 발표한 지 2달 만에 정규 앨범 One of the Boys가 나오거든요. 이게 초대박을 칩니다. 이 앨범 안에 정말 주옥 같은 곡들이 많아요. Hot and Cold, Thinking of You, Waking Up in Vegas. 다 빌보드 차트에 올라오고 정말 센세이션 했어요. 중독성 있다. 음악이 통통 튄다. 여기에 KT 이미지도 한몫했어요. 검은 머리에. 뭔가 핀업걸 같은 스타일을 하고, 핀업걸이 저도 정확히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는데 그거래요. 군인들이 군대에 있으면 적적하니까 여자들 사진 같은 거 붙여놓고 하는데 이렇게 핀으로 이렇게 딱 꽂아둔다. 남성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이미지를 핀업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얼굴도 예쁜데 성격은 엉뚱해. 가사는 뭐 이게 장난이야 뭐야. 근데 들으니까 좋긴 좋아. 그냥 맨날 들려 귀에 쏙쏙 들어와. 2008년도면 여러분 MP3 플레이어가 거의 끝물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미국 애들 아이팟에 다 이 케이티 페리 곡 무조건 한 서너 곡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원더걸스나 뭐 빅뱅 동방신기, 우리 아이리버 뭐예 이런 거에 넣었던 것처럼 딱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학창 시절에 추억하면 떠오르는 게 레이디 가가, 리안나, 비욘세 더불어서 케이티 페리입니다. 인기 엄청 났어요. 케이티가 노래 굉장히 잘해요. 네, 구설수에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성공한 가수가 돼요. 또 케이티 페리 하면
노래도 좋지만 무대 퍼포먼스가 재밌어요. 무대 할 때마다 뭘 막 주렁주렁 달고 와. 근데 또 팝 가수 중에서 의상하면 누구예요? 레이디 가가 아닐까요? 우리 레이디 가가 언니. 케이티 페리랑 레이디 가가랑 둘이 활동 시기가 겹치거든요. 둘 다 의상으로 되게 유명했어요. 저는 제가 드는 생각이 둘이 기싸움 하는 거 아닌가? 둘이 경쟁하나 의상으로? 2009년도에 레이디 가가가 개구리 의상을 입고 왔습니다. 개구리 드레스. 이때 난리 났어. 커밋 더 프로그라는 미국에서 뭐 거의 국민 캐릭터거든요. 개구리인데 개구리 인형이 있어요. 우리로 치면 둘리 같은 애예요. 이게 개구리가 팔다리가 이렇게 쭉 그걸로 드레스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프랑스 디자이너가 직접 만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 뒤에 케이티가 캘리포니아 걸스의 뮤직비디오에서 이게 컵케이크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휘핑크림 브라를 하고 나왔어요. 가슴에 휘핑크림을 딱 달고서 이게 대포처럼 발사! 실제로 여러분 발사돼가지고 적을 무찌릅니다. 휘핑크림 맞고 이러면 적이 쓰러져요. 그러니까 케이티는 레이디 가가 내 건 실제로 작동하는 거야. 휘핑크림 발사! CG 아닙니다. 진짜예요. 이 휘핑크림 대포 유명해요. 그런데 딱 3달 있다가요. 레이디 가가가 어디 정육점에 들린 건지 생고기 드레스를 입고 왔습니다. MTV 시상식이었어요. 이거 진짜 저는 아직도 충격적인 게 제가 이 의상을 본 게 언제냐면 그 세시였나? 그런 잡지였거든요. 잡지에서 레이디 가가 뭐 고기 드레스를 뭐야? 근데 전 그냥 실제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냥 이미지인 줄 알았어. 근데 진짜야. 진짜 고기 브루스타랑 불판에 쌈장 있으면 바로 구워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케이티가 이건 못 따라 하겠지? 하고 이걸 입은 게 아닐까. 이거 유명했습니다. 모자도 있어. 머리에 이거 등심인가? 부츠도 있어. 그래서 이거 나중에 고기 어떻게 했냐 뭐 이런 논란도 있긴 했는데 뭐 먹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인신제사를 의미한다고 함? 그런 거예요? 자, 몇 달 뒤에 케이티 이번엔 전동 바람개비 전동 바람개비 브라를 달고 왔습니다. 이거 뱅글뱅글 돌아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슴에 뭘 붙이는 걸 되게 좋아해요, KT가. 브라가 이거 말고도 많거든요. 무슨 맥주캔 브라, 롤리팝 브라, 영화관 필름 브라, 무지개 브라. 근데 당시에는요, 가수들이 비주얼 경쟁이 좀 심하긴 했어요. 그래서 케이티 페리의 평을 보면 섹시한 가수이긴 한데 뭔가 아기자기하게 유치하면서 만화 같다 그런 느낌이 강했습니다. 자, 그리고 케이티 하면 떠오르는 무대. 뭐니 해도 2015년 2월 1일 슈퍼볼 하프타임 쇼 무대입니다. 이 무대가 정말 핫했어요. 이때 케이티가 첫 등장해서 로어를 부르면서 황금 사자를 싹 타고 경기장으로 들어오거든요. 와, 돈 많이 썼구나 감탄을 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날 케이티보다 더 유명해진 존재가 있어요. 일명 전설의 레프트 샤크, 레프트 상어. 슈퍼볼 무대가 딱 나왔는데 나무랑 상어랑 비치볼 인형이 나와서 같이 춤을 춰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인형 탈을 쓴 거야. 놀이공원에 나오는 그런 친구들처럼. 근데 왼쪽 상어가 고장이 났어. 레프트 샤크가 뭔가 고장이 났어. 뚝딱여. 박자를 못 맞추고 혼자 막 이렇게 막 흐느적 하는 거예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벌써 웃김? 여러분 왼쪽 상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왼쪽 상어. 뭔가 이상해. 약간 고장이 났어. 짧은 순간이긴 한데 너무 임팩트가 큰 거예요. 잘 하다가 약간 박자가 삐끗삐끗? 이건가? 나 너무 귀엽더라고 이 상어. 그래서 슈퍼볼 끝나고요. KT 얘기보다 이 레프트 상어 밈만 돌았습니다. 심지어 KT도요 트위터에다가 상어 이미지 올리고 이 영상이요. 지금 이 영상 조회수가 900만이 넘어요. 928만 회. 그래서 궁금하죠. 도대체 누구냐? 이 댄서 누구냐? 브라이언 가우라는 댄서인데요. 해명을 해요. 브라이언이 사실 그때 프리댄스 타임이었습니다. 마음대로 추는 거였는데 갑자기 그 라이트 샤크가 박자에 맞춰서 안무를 해버리는 바람에 내가 이상해 보인 거다. 원래 그때 우리 다 그냥 프리댄스 하기로 했었다. 나중엔 또 뭐라고 하냐? 이게 더 웃겨. 저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춤을 춘 겁니다. 여러분, 저는 7피트짜리 상어 옷을 입었어요. 전혀 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자를 위해서 그렇게 춤을 춘 겁니다. 이분 지금 댄서 안 하고요. 어디 캘리포니아에서 미용실 하신대요.
자, 어쨌든 케이티 페리 2015년 슈퍼볼 무대는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여전히 세계 최고의 팝스타였어요. 자, 그리고 케이티는 성공한 뒤에 자선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게 단순히 뭐 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거의 인권운동가 수준으로 활동을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2013년도에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임명이 됐어요. 그럼 어떤 역할을 하냐? 유명하니까 그 영향력을 이용해서 전 세계 어린이들이 처한 문제를 알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KT가 자기 이름만 딱 걸어놓은 게 아니라요. 정말 직접 다니면서 해요. 직접 뭐 빈곤 지역, 마다가스카르 가서 아이들이랑 미혼모들 있죠. 되게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된 여성들 만나고 오기도 하고, 또 베트남에 가서 못 배우는 아이들, 치료 못 받는 아이들 세상에 알리기도 했어요. 2016년도에는 오드리 헵번 인도주의상도 받게 됩니다. 이게 정말 한 번 가서 사진 찍고 끝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진심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또 무엇보다 LGBTQ도 공개적으로 지지를 해요. 사실 초반에는 뭐 퀴어 베이팅 하는 거 아니냐 논란이 휩싸였기 때문에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케이티 페리가 어떻게 해야지, 지지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헷갈렸던 걸로 보이는데, 그래 노선이 제대로 정해야지 지지하는 쪽으로 딱 마음이 기웁니다. 그냥 이게 성소수자를 응원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제대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요. 2017년도에는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LGBTQ HRC라는 상도 받았습니다. 이때 했던 연설도 되게 유명한데요. KT는 제가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가 다 목사님이어서 굉장히 보수적이었다. 우리 집은 막 성적인 얘기도 금지했고 동성애는 입에 언급도 하면 안 됐다. 근데 사회에 나오더니 다르더라.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고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자기의 그 어린 시절 배경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팬들은 솔직하다. 그리고 사람이 바뀔 수도 있지.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배우고 바뀌면 되는 거다. 라고 지지를 했고요.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애초에 퀴어 이미지 이용해가지고 뜬 거 아니냐. 왜 이제 와서 성소수자 지지한다고 하는 거냐. 왜 그런 이미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지? 진정성이 없다. 이런 비판이 늘 따라다녀요. 여기다가 여성 인권 지지하면서 특히 낙태 있죠. 여성 스스로 출산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지지하고요. 게다가 정치적인 활동도 해요. 2016년도에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아주 열정적으로 지지를 했는데요. 그냥 뭐 제가 지지합니다. SNS에 글 남기고 이게 아니에요. KT는 그냥 보면 자선 활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인권 운동 활동을 말로만 하진 않아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직접 유세장까지 가가지고 공연하고 사진 올리고 정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요. 여성 권리, 성소수자, 또 아이들의 인권, 여기 정치 참여까지 굉장히 이제 색이 짙다면 짙은 가수이자 활동가가 돼요.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KT의 몇몇 행동을 보면 그 진정성으로 의심받기 시작해요. 자, 먼저 문화적 전유. 이건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다른 문화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가져와요. 가져와서 실제로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쏙 빼버리고 예쁘다, 힙하다,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런 상업적 이미지로만 소비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KT가 욕을 크게 먹었어요. 여기서 Unconditionally를 부르는데 KT가 이러고 나왔어요. 일본 게이샤 분장을 했어요. 얼굴도 막 하얗게 칠하고 그 알죠? 가부키 화장 그런 거 하고 부채 들고 우산 들고 막 이러고 춤을 추는데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왜 일본 여성을, 그것도 좀 게이샤 하면 전통적으로 좀 신비롭고 순종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걸 왜 상업적으로 소비하냐? 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게이샤 문화가 전통적으로는 여러분 남성 고객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그런 뭐 연예인 아니에요. 뭐 유흥, 연회 그런 문화의 중심에 있었는데 그걸 또 이렇게 섹시한 팝 여가수가 따라했다. 그 사람들 반응이 뭐지? KT 입장에서는 해명도 해요. 나는 일본 문화를 좋아해. 그래서 따라한 건데 일본에도 KT 페리 팬이 많으니까 우리 문화 알리고 좋은데 뭐 일본 문화 뭐 알리고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This is how we do 라는 곡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는데요. 여기서 KT가 콘로우 스타일을 합니다. 콘로우, 이거 흑인들의 전통 머리예요. 따은 머리. 근데 이게 뭐 머리만 했다면 그럼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KT가 음악에서 이 뮤직비디오에서 보면 흑인 악센트를 쓰고요. 막 표정도 제스처 이런 것도 막 흑인을 막 따라해. 가장 큰 문제는 수박 장면. 수박을 한 입 딱 베어 먹는 씬이 나옵니다. 근데 수박 또 먹을 수 있지. 뮤직비디오에서 과일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상한가? 일단 미국에서는 수박이 그냥 과일이 아니에요. 노예제가 폐지되고 나서 해방된 흑인들 있죠. 그들이 수박 농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흑인을 수박에 비유해서 인종차별하는 그런 발언들이 많았거든요. 꽤 알려진 사실이에요. 근데 케이티 페리가 이 흑인의 아픈 문화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뭔가 나의 음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업적인 것들만 쏙쏙 뽑아다가 힙하고 재밌고 좀 섹시하게 음악적인 요소를 활용을 했다. 요런 비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 뭐야 KT 인권운동가라며 왜 행동에 모순이 있지?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반면에 뭐 어때서? 아니 흑인들 하는 거 백인이 하면 안 돼? 일본 문화 좀 따라하면 안 돼? 아 왜 그렇게 흑인들은 예민하게 구는 거야? 좀 KT 억까한다. 감싸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제가 할 이야기 이 사건이 터지면서요. 팬들이 대량으로 이탈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골수 팬들이. 바로 가수 캐샤가 폭로한 닥터 루크 성추행 사건이에요. 캐샤는 KT랑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어요. KT보다 3살이 어렸고요. 87년생입니다. 대 히트곡이 있죠. 틱톡. Don't stop, make it pop, DJ blow my speakers up. 나에게 틱톡은 캐샤 세대 차이. 아 그러니까요. 싸이월드 BGM 추억. 맞아. 지금 케이티 페리나 뭐 캐샤, 뭐 레이디 가가 요런 노래가 약간 그 싸이월드 감성이 있긴 해요. 캐샤가 2014년도에 갑자기 프로듀서 닥터 루크를 고소합니다. 제가 18살 때 닥터 루크가 저에게 약을 먹이고 강간을 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과 위협을 당했고 지속적으로 언어적, 정서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닥터 루크와 계약을 종료하고 싶습니다. 이게 알려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 닥터 루크는요, 일단 이 사람이에요. 엄청 유명한 프로듀서예요. 본명은 우카시 골트발트가 본명인데요. 예명이 닥터 루크라고 해요. 근데 닥터 루크 말고도 다른 예명도 되게 많거든요. 일단 틱톡도 캐샤랑 같이 작업을 했고 켈리 클락슨, 핑크, 브리트니 스피어스, 도자켓, 그러니까 네로라 하는 가수들 다 함께 했습니다. 그 중에는 케이티 페리도 있어요. 케이티 페리 데뷔했을 때 I Kissed a Girl이랑 뭐 Hot and Cold, 캘리포니아 걸스, 티네이지 드림, 이티 등등등 정말 히트 제조기였어요. 당연히 돈도 엄청 많이 벌었을 거예요. 또 무엇보다 다른 가수들이 어떻게든 닥터 루크랑 같이 작업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줄을 섰거든요. 근데 뭐 닥터 루크? 성범죄? 자, 캐샤의 주장입니다. 2005년도에 18살 때였어요. 닥터 루크랑 계약을 했는데 계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페리스 힐튼의 여동생 니키 힐튼 생일 파티에 같이 가게 됐어요. 할리우드 힐스에서 아주 성대하게 열렸는데 이때 다 같이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때 닥터 루크가 캐샤 이거 좀 먹어봐. 술 깨는 약이야. 캐샤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먹었는데 이 나이 때 이제 막 데뷔를 해야 하는 가수예요? 그러면 부모님보다 프로듀서를 더 따르지 않았을까? 그 정도의 존재였을걸요? 약을 딱 먹었는데 잠이 들었어. 깨어나 보니까 알몸으로요. 호텔방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것도 닥터 루크 호텔방. 캐샤는 바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내가 성폭행 당한 것 같아. 근데 이 일을 그때는 신고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못했고 뭐 신고를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9년 뒤에 소송을 한 거예요. 이 소송 내용에는 닥터 루크에 당했던 내용도 다 적혀 있는데요. 루크가 욕하고 주먹 휘두르고 소리 지르고 어느 날은 캐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맨발로 스튜디오를 막 뛰쳐나갔대요. 한참 막 뛰다가 보니까 고속도로였어. 루크 쫓아올까봐 근처 산으로 도망가서 맨발로 거기 숨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루크가 무서웠대요. 또 닥터 루크가 늘 하는 말이 캐샤한테 너 나한테서 못 벗어나. 만약에 도망가? 그럼 내가 네 변호사랑 매니저랑 다 해고해버리고 24시간 안에 나한테 오게 할 수 있어. 마치 캐샤를 소유한 것처럼 협박했다고 해요. 디디 생각나지 않아요. 캐샤는 도망도 못 가. 당시 닥터 루크의 레이블인 케모사메 레코드랑 앨범 6장을 내야 됐거든요. 그게 계약이었어요. 이게 발목 잡혀가지고 다른 회사랑 녹음을 하면 그 순간 계약 위반이에요. 어마어마한 위약금이 물어야 돼. 그러니까 디디가 생각나는데 저는 정말 이 음반 업계가 이렇게 더러운 건가 싶더라고요.
캐샤가 참고서, 당했지만 참고서 앨범을 낸 건데 하도 당하다 보니까 내가 더 이상 이런 고통 받을 수 없다. 계약 유지할 수 없으니까 그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소송을 낸 겁니다. 자, 여기에서 KT가 등장해요. KT가 왜 등장을 하냐? 캐샤랑 KT는 둘 다 동시대에 데뷔하고 성장을 했어요. 근데 닥터 루크가 맨날 비교해. 캐샤, 너는 왜 KT처럼 못해? 너보다 KT가 훨씬 낫다. 너 작곡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런 무시하는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캐샤가 레이디 가가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요. 가가, 사실 KT도 저처럼 루크에게 당했어요.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말했는데 이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당시 업계에서는 이미 소문이 많았대요. 루크 더럽기로 KT도 당했다. 그래서 레이디 가가가 내가 그 비슷한 소문을 듣긴 했는데 진짜인가 싶었대요. 근데 캐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이구나 알게 된 거죠. 캐샤가 위험한 행동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건 본인 피해 사실이 아니라 남의 범죄 피해 사실인데 동의도 안 했어. 근데 이걸 남에게 폭로해버리는 건 아니지. 이건 잘못된 거긴 해요. 아무튼 이렇게 캐샤가 내가 당한 거 그리고 뭐 KT까지 당한 거 이런 거 다 엎어가지고 소송을 했습니다. 결론은 이제 원하는 건 그거예요. 계약 해지해달라. 루크는 전부 다 부인해요. 저는 캐샤를 강간한 적도 없고요. 거짓말이고요. 캐샤는 제 여동생 같은 친구입니다. 지금 계약을 종료하고 싶어서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캐샤를 반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KT도 이 소문을 강하게 부인해요. 그러니까 루크의 변호사가 질문을 했어요. KT한테 닥터 루크가 당신 성폭행했나요? 아니요. 성적인 방식으로 공격을 했나요? 절대 아니요. 약물 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와 성관계를 했습니까? 연애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다 부인했어요. 닥터 루크는 뭐 이거 보세요. KT는 아니라고 하는데 캐샤가 지금 거짓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지금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KT가 이렇게 증언을 하는 바람에 루크에게 되게 유리하게 돌아간 건 맞아요. 이 소송이. 또 과거의 성폭행은 증거가 없으니까 9년 전의 일을 어떻게 또 이거 증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에 대부분의 캐샤 소송이 기각됐어요. 계약 해지도 할 수 없다. 캐샤에게 불리하게 가요. 이러니까 캐샤 팬들 중심으로 프리 캐샤 운동이 벌어집니다. 미투 운동처럼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져요. 그래서 과거에 같이 일했던 다른 팝스타들, 닥터 루크 다 손절치기 시작해요. 당시 켈리 클락슨, My Life Would Suck Without You 요 곡 발표할 때 닥터 루크랑 같이 했거든요. 곡 발표를 앞두고 있었는데 공동 작곡가의 켈리 클락슨이랑 닥터 루크랑 이름이 같이 있었어요. 이제 여기서 켈리 클락슨이 자기 이름 빼버립니다. 그러면 저작권료도 안 들어와요. 근데 돈 포기하고 나 당신이랑 이름 같이 올리기 싫다. 손절 친 거지. 가수 핑크도 공개적으로 말해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닥터 루크가 그 일을 했든 안 했든 지금 벌어지는 건 그의 업보라고 생각해요.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요. 캐샤 지지한다면서 25만 불, 약 3억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캐샤에게. 법적 소송 비용에 보태라고. 이들을 알던 이 가수들이 손절을 치니까 사람들도 닥터 루크 정말 더럽나 보다. 소문이 많나 보네. 그러니까 손절 치지.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KT는 여성 권리의 목소리 내던 이 KT는 조용히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남의 소송이니까. 그 송사에 휘말리고 싶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아직 모르니까 위죄인지 무죄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있었다고 해요. 자, 이 소송은 무려 9년 동안 끌었어요. 양쪽이 치열했는데요. 결론은 캐샤랑 닥터 루크랑 합의를 해요. 9년 만에. 2023년도에. 합의 내용은 비공개. 그러니까 성폭행을 인정했는지 안 했는데 모함이 인정된 건지 그건 알 수가 없고요. 계약 종료 여부도 모릅니다. 근데 어찌 이렇게 소송이 길어지게 되면서 그 사이에 캐샤가 앨범을 다 냈어요. 6개를. 그래서 그 뒤에 자연스럽게 이제 합의를 하면서 계약도 끝나게 된 거고 둘은 그냥 헤어지는 걸로 마무리됐어요. 캐샤는 이후에 아예 독립적으로 새로운 출발. 9년 동안 이런 소송에 시달리면 어떨까?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반인이라며. 자, 그런데 합의 1년 뒤에요. 2024년도에 KT가 새 앨범을 내요.
143이라는 앨범인데 이 안에 있는 곡들을 닥터 루크랑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아니 뭐 다른 가수들은 루크랑 손절치고 더 이상 작업 안 하는데 물론 KT도요 소송하는 이 동안에는 루크랑 거리를 두긴 했어요. 그러다가 소송 마무리되고 나서 1년 뒤에 다시 KT랑 루크랑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 사진은 그보다 더 예전 거긴 해요. 이게 아마 2010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사진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왜 굳이 닥터 루크랑 하는 거야? KT 여성 권리 주장하던 가수 아니었어? 캐샤가 피해자라고 그렇게까지 호소했는데 대중들도 해시태그 운동도 했고 다른 가수도 루크를 손잘 쳤는데 왜 KT는 루크랑 손잡은 거야? 그리고 캐샤랑 KT랑요 옛날에 친구 사이였대요. 한때는 아주 어렸을 때는. 그러면 혹시 KT가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뭐 조용히 입 다물고 있더니 닥터 루크랑 손을 잡아? 비난이 엄청 많았습니다. 빡친 포인트가 뭐였냐면요. 그 루크랑 같이 작업한 곡이 뭐였냐면 Woman's World, 여자의 세상. 여성의 힘을 이야기하는 곡이에요. 저런 노래를 어떻게 성범죄자일지 모르는 사람과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심지어 이 노래 백그라운드 보컬로도 들어갔어요, 루크가. 자, 이 노래 가사는요. 여자는 섹시하고 똑똑하고 강하고 가족을 책임지고 뭐든 다 할 수 있다. 지금은 여성의 시대다. 자, 이런 가사예요. 굉장히 직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 뮤직비디오가 공개되고 나서 사람들이 헐, 저게 뭐야 싶었는데요. 아이러니하다, 위선적이다, 그쵸? 위선적으로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KT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 그럼 안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하냐. 이런 의미로 비난을 많이 했죠. 자, 뮤직비디오. 이게 뮤직비디오가 이것도 저작권 때문에 못 넣을 것 같아. 일단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초반에 KT가요. 로지 더 리베터라는 인물의 코스튬을 하고 나왔어요. 로지가 누구냐면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 때 여성 노동자의 상징입니다. 남편들 전쟁 나갔어. 여자 혼자 애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동 현장에 투입되는 머리에 빨간 땡땡이 2건 쓰고 근육 이렇게 과시하면서 청자켓 이렇게 딱 동여매고 여자도 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거든요. 그걸 KT가 따라하면서 마찬가지. 뭐 그때 흑인 따라한 거, 게이샤 따라한 거 똑같아요. 로지 따라하면서 가슴을 막 이만큼 드러내고 비키니를 잔뜩 입고 나오고요. 야릇할 정도로 선정적이게 드릴을 들고 있어요. 드릴 윙 하는 거 들고서 여자도 공사할 수 있다. 근데 여성 권리를 얘기하는 거 좋지. 여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런 모습은 남성들에게 더 잘 먹히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여성 권리 얘기한다면서 왜 남자들이 좋아하는 걸 헐벗고 막 이런 것만 맨날 하는 거야. 그리고 중간에 KT가요 마사지 그냥 막 이렇게 막 다리나 이런 데 마사지 하는 롤러 있죠. 그런 기계 롤러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아무튼 그런 마사지 기계랑 젤리 비타민 그거 이렇게 들고 나와서 막 보여주다가 휙 던지거든요. 근데 그 밑에 자막이 뭐가 나오냐면 1달러 할인 코드 땡땡 KTCAT 143 요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치 이거예요. 지금 공구하는 여성들이 비꼬는 듯한 효소 사세요. 마사지 기계 이거 하면 바로 날씬해져요. 이런 걸 약간 비꼬는 듯한 그런 모습 아니냐라는 논란이 많았어요. 어찌 보면 그 여성도 혼자서 이렇게 꾸려서 돈 벌려고 사업을 꾸려가지고 홍보하고 하는 건데 왜 그걸 조롱하는 것 같지? 라는 논란이 나왔습니다. 무슨 댓글이 있냐면 우먼스 월드라는 그 뮤직비디오에 달린 댓글이에요. 이건 여성을 격려하기보다는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요게 좋아요 2만 개 받았습니다. 다른 댓글은 이건 마치 드라마 더보이즈에서 페미니즘을 풍자하는 장면처럼 보여요. 좋아요 7만 개 받았어요. 당시 비판 여론이에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내세우기는 하는데 정작 뭐랄까 되게 외치는 건 뻔하다. 여자는 강하다. 뭐 이런 말만 하고 뮤직비디오는 옷만 헐벗고 나와서 로지라는 여성 노동자를 성적 이미지로 소비했다. 자, 아이러니한 건 뭐냐? 이 뮤직비디오가 성공하면 돈을 누가 벌어요? 이 노래 부른 가수 KT 그리고 그 위에 권력자들 닥터 루크 같은 그런 프로듀서들이 돈을 버는 거네. 페미 슬로건을 들고 여성 권리를 외치면서 노래를 했는데 이득을 보는 사람은 정작 그 여성 인권이 필요한 여성들이 아니라 취약층이 아니라
오히려 여자를 조롱하고 성범죄자일지 모르는 그런 남자 프로듀서가 돈을 벌어?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닥터 루크의 의도가 딱 보여요. 왜냐하면 닥터 루크가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성범죄자로 몰렸던 자기가 여성 인권에 대한 노래를 만든다? 그럼 사람들이 자기를 비판할 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여성 인권 신장 음악을 내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당연히 알았겠지. 저는요, 의도가 보여요. 바이럴 하려고 일부러 이런 곡을 냈다. 그것도 케이티 페리랑 다시 손잡았을 때 첫 곡으로 이걸 내자. 저는 이건 페미니즘 풍자로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케샤를 도와줬던 그 테일러 스위프트랑 비교돼 보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사실 테일러 스위프트랑 케이티 페리 불화설은 정말 정말 유명한데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자, 케이티 페리랑 테일러 스위프트가 둘 사이 처음엔 좋았어요. 테일러가요, 트위터에다가 Waking Up in Vegas 뮤직비디오를 보고 나서 나 케이티 페리 너무 좋아. 내 방 벽에 케이티 포스터라도 붙여야겠어. 케이티는 화답을 합니다. 테일러 너무 사랑스러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주제로 같이 노래 하나 쓰는 게 어때? 내 새 앨범에 넣게. 완전 끝내줄 거야. 그리고 2012년부터요. 케이티가 존 메이어랑 사귀기 시작해요. 참고로 존은 테일러의 전 남친입니다. 케이티가 2009년, 2010년쯤에 좀 짧게 만났어요. 근데 테일러가 존 메이어를 겨냥한 곡이 있어요. 이것도 유명해요. Dear John이라는 곡을 만들었는데 이게 존 메이어가 좀 유명한 뭐랄까 존 메이어 연애 얘기만 해도 아마 에피소드 한 편 나올 겁니다. 너무 여자를 많이 만나가지고 무슨 대하 드라마 같아요. 자, 아무튼 테일러랑 만났다가 그 뒤에 이제 케이티랑 사귀게 된 건데 뭐 테일러 입장에선 케이티가 내 전 남친을 만난다. 그게 뭐 뜯어 말릴 일은 아니지만 유쾌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완전한 친구가 되기에는 뭔가 약간 찝찝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테일러랑 케이티? 사이 괜찮을까 싶었습니다. 여인천하. 둘의 시작은 댄서 쟁탈전이었어요. 2013년도에 케이티랑 같이 일하고 있던 댄서가 3명이 있었거든요. 이 친구들이 나중에 테일러의 레드 투어에 가게 됐어요. 케이티랑 일하다가 테일러에게 갔어. 그리고 테일러랑 이미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테일러가 이 댄서들에게요. 야, 나 새로운 투어 하는데 나한테 올래? 돈 더 줄게. 다시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테일러랑 투어하던 도중에 다시 케이티 쪽으로 가버렸어요. 이 일을 두고 테일러의 입장은 아니 댄서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 왜 나 한창 투어 중인데 왜 나의 댄서를 데려가는 거야? 케이티는 얘네 원래 나랑 일하던 친구들이었는데 이렇게 대립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다가 2014년에 테일러의 신곡 배드 블러드가 나왔어요. 이 노래 가사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우리 사이에 악감정만 남았어.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누군가 저격하는 이야기이거든요. 테일러는 그게 누군지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어요. 어느 여자 가수인데 그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언급을 해요. 대표적으로 롤링스톤즈 인터뷰였는데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건 남자 문제가 아니라 비즈니스예요. 몇 년 동안 저는 그녀와 친구 사이인지 아닌지 헷갈렸어요. 시상식에서 다가와서 말을 걸면 우리가 친구인가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선 넘는 일을 했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이걸 듣고 사람들은 이거 테일러가 케이티 저격한 거다. 막 난리였거든요. 온라인에서. 며칠 뒤에 케이티가 트윗을 남깁니다. 양의 탈을 쓴 레지나 조지를 조심해. 레지나 조지는 영화 민걸스 퀸카로 살아남는 법 거기에 완전 그 여왕벌 캐릭터 있죠. 거기 빌런으로 나온 되게 막 이간질하고 갈라치기 하고 거의 뭐 여자 빌런의 정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야, 너 레지나 조지 같다. 여러분 레지나 조지 조심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야 케이티가 이거 테일러 스위프트 저격한 거다. 자, 그리고 테일러가 이 배드 블러드의 뮤직비디오를 보면요. 유명한 셀럽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셀레나 고메즈, 젠데이아, 지지 하디드, 헤일리 스타인펠드 여성 스타가 총출동을 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자애들이 친구가 싸웠어. 둘이서 싸웠고 이제 야 우리 한판 붙자. 근데 주변에 제일 싸움 잘하는 친구를 다 데리고 나와서 응원을 시킨 겁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느낌이었어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작정하고 내 친구들, 얘네 다 내 친구들이다? 이러면서 이제 배드 블러드의 뮤직비디오를 만든 거지. 이걸 보는 대중들은 재밌죠. 싸우는 거 구경하니까. 특히 테일러는요, 여성 인권도 중요시하지만 여성들의 우정, 이거 강조했거든요. 근데 탑 여자 가수랑 싸우고 있네? 더 재밌지. 결국에는 2017년도에 KT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먼저 시작했다. KT 입장은요, 그 댄서 3명, 내가 원래 나의 댄서였는데 내가 테일러 투어에 보내줄 테니까 나중에 나 투어할 때 그때 돌아와야 한다? 미리 예약이 되어 있었던 거라고 해요. 근데 테일러가 일방적으로 오해한 건데 내가 그 오해를 풀려고 몇 번 테일러에게 연락을 했지만 테일러가 받아주지 않았다. 좀 테일러가 쪼잔하다는 이제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날 저격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때 KT가요. 스위쉬 스위쉬라는 곡을 발표해요. 가사는 넌 계산적이야. 난 네 속셈을 다 알고 넌 광대고 난 코트 위에 킬러 퀸이다. 스위쉬가 농구공이 깨끗하게 슉 들어가는 그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 뮤비 내용을 보면 남자 대 여자로 농구 시합을 했는데 되게 병맛입니다. 한번 보세요. 다 보고 나면 왜 뭘 본 거지? 킬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무튼 가사가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또 골 넣었쥬? 깨끗하게 들어갔쥬? 넌 벤치에 앉아있었쥬? 너무 오래 앉아있어서 의자가 뜨겁쥬? 넌 날 건드릴 수 없쥬? 심지어 가사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냥 은퇴하는 게 어때? 넌 유효기간 지난 쿠폰만큼이나 매력 없어. 뿌뿌뿌뿌 랩으로 디스하는 듯한 굉장히 공격적인 곡입니다. 사람들은 야 이거 빼박 테일러 저격하는 거다. 완전 디스전이 됐어요. 그래서 모르지 둘 사이에 실제로 어떤 일이 오갔을지. 그러다가 2018년도에 결국 KT가 먼저 화해를 시도해요. 테일러가 투어 시작할 때 KT가 올리브 가지를 선물해 주거든요. 서양에서는 화해의 손길을 내밀 때 이 올리브 가지를 줘요. 이걸 보고 고맙다라고 인사를 했고 요거 찍고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2019년도에 뮤직비디오 You Need to Calm Down 요거 찍는데 같이 찍거든요. 그래서 햄버거랑 감자튀김이 되어서 둘이 껴안은 모습으로 훈훈하게 엔딩이 됐어요. 5년 동안 걸쳐진 디스전이 마무리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사건도 정말 이건요 KT의 이미지를 정말 추락하게 만든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KT가 수녀님을 죽였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굉장히 자극적인데 정확히는요 살인을 한 건 아닙니다. 살인마는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수녀님이 KT랑 분쟁에 휘말려가지고 스트레스 받다가 결국엔 법원에서 쓰러져가지고 돌아가시게 된 사고예요. LA에 로스펠리즈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그리피스 천문대에서 내려다 보이는 곳이거든요. 그 언덕에 수녀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수녀원 하면 작은 건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이 건물은요 프랑스식 샤또 빌라의 느낌의 대저택이에요. 전체 면적은 9,700평. 건물 면적만 하면 857평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것도 LA 한복판에 딱 있는데요. 이곳이거든요. 이렇게 전부 다 한 집이에요. 한 집. 수영장도 이렇게 예쁘게 물고기 모양으로 있고 정원도 여기 있고요. 산책하는 공간도 있고 전망도 죽여요. 여기서 아래 언덕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아래를 딱 내려다 보면 LA 시내가 한눈에 다. 원래 이 집은 어느 자동차 사업가의 집이었어요. 근데 1970년대에 이 사업가가 카톨릭 수녀회인 성모 성심 수녀회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곳이 수녀원이 돼버린 거예요. 2011년도에는요, 이 성 같은 곳에, 으리으리한 곳에 수녀님 5분이 살고 계셨어요. 근데 다들 연세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다 떠나고 2분만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수녀회가 있고 그 위에 있는 LA 대교구에서요, 이 저택을 팔아버리기로 해요. 누구에게? 케이티 페리에게. 당시 대교구에서 돈이 좀 필요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는데 왜 필요했냐면 성추문 소송에 휘말려가지고요. 대교구에서 소송 비용을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그거 충당해야 한다고 1,450만 불
지금 환율로 한 205억 원에 KT에게 팔려고 결정을 합니다. KT는 좋다. 너무 마음에 들어했어요, 이곳을. 그리고 바로 현찰로 주겠다고 약속을 딱 했어요. 이 집에 들어와서 살 거라고 했고, 그런데 수녀님 두 분이 반대했어요. 바로 시스터 캐서린과 리타인데요. 왼쪽이 캐서린, 오른쪽이 리타예요. 이 두 수녀님이 새로운 집주인 누군지 한번 알아보자. 구글에 케이티 페리 어떤 가수야? 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가수 보니까 I Kissed a Girl 이란 노래를 부르고 머핀 보라의 가슴에 휘핑크림 막 폭발 빵빵빵. 또 KT 인터뷰 내용도 봤는데 KT가 어떤 말을 했냐면 저는 15살 때 가스펠 음반을 냈습니다. 근데 잘 안 됐죠. 그래서 제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버렸어요. 뭐 당시엔 농담으로 한 말이라고는 하는데 수녀님들이 이걸 보고서 아니 자신의 영혼을 사탄에게 팔았다고? 이런 사람에게 우리 수도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케이티는 이 소식을 듣고 아니 수녀님들이 그래도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거주하고 계시는 거니까 찾아갔어요. 수녀님들을 설득하려고. 시스터 이것 보세요. 제 몸에는 예수님 타투가 있습니다. 보여주고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수녀님들이 예의상 박수를 치긴 했는데 결론은 안 된다.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팔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대로 두면 대교구에서 정말 케이티 페리에게 그냥 팔아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다른 사업가인 데이나 홀리스터랑 1,550만 불, KT가 부른 것보다 조금 더 비싸게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 부동산에서 이중 계약이 일어난 거예요. LA 대교구에서는 KT에게 팔 거다. 수녀님들은 무슨 소리야? 데이나에게 팔 거다. 자, 여기서 핵심은요. 이 부동산을 팔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 이겁니다. 결국엔 소송으로 가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대교구의 손에 들어줘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대교구가 교황이랑 직통으로 한 라인으로 이제 연결하는 기관이니까 그래서 대교구에서 처분할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아무튼 결론은 이제 대교구가 처분할 수 있다, KT에게 팔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 데이나 홀리스터라는 다른 이제 계약한 인물 있죠. 이 사람은 당시 이 분쟁에 너가 끼어들어서 KT 페리랑 LA 대교구의 거래를 방해했으니까 손해배상 책임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 판결도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일단 배심원단이 만장일치가 아니었어요. 또 배심원단이 나중에 그 판결을 조금 후회한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조금 애매했던 걸로 보여요. 또 이제 대중들 입장은 그래도 수녀님들이 오래 살아온 곳인데 수도원인데 이걸 누구에게 팔지 결정을 못한다고? 그게 맞냐? 나이든 수녀님들과 또 한쪽은 되게 힘이 막강한 그리고 성추문에 휘말려 있는 대교구와 또 세계적인 팝스타의 싸움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어떻게 보면 수녀님들이 약자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법적으로는 대교구의 손을 들어줘요. 자, 그럼 이제 KT의 집인가? 그건 아니에요. 대교구가 이제 팔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거고 아직 이후에 절차가 남아 있어요. 그게 다 마무리가 돼야지 정식으로 집을 딱 살 수 있는 건데 그 사이에 수녀님하고 계약했던 그 데이나 홀리스터가 파산 신청을 합니다. 왜냐면 이 집을 못 사는 건 둘째치고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어요. 난 줄 돈이 없는데? 이걸 보고 수녀님들은 데이나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먼저 데이나에게 가서 이 부동산 사달라고 했습니다. KT가 못 사게 일부러 데이나에게 부탁한 건데 결국에는 데이나가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나를 도와줘야 한다. 데이나 파산 신청했던 그 재판에요. 수녀님, 캐서린이 참석해요. 가서 데이나 지지해주고 또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KT를 비난해요. KT가 집 안 사겠다라고 했다면 이거 해결될 일이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 그래서 KT 페리, 플리즈 스탑, 그만해라. 이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언을 하면서 캐서린은 이제 법정에 앉아가지고 KT 제발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 쓰러지셨어요. 법원에서. 그 길로 사망하셨습니다. 시스터 캐서린. 2년 동안 소송을 끌었어요. 그러면 그 사이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게 쌓였겠지. 그런 게 점점점 쌓여서 좀 힘들어 하시다가 법정에서 또 막 이렇게 좀 화가 나가지고 발언을 막 하시다가 그렇다고 이 죽음이 케이티 페리의 책임이냐? 그건 아니에요. 솔직히 그건 아니지.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수녀님들이 그렇게까지 반대했다면 좀 케이티가 물러났다면 좋지 않았을까? 비난의 목소리도 커졌고요. 그래서 케이티 욕심 때문에 수녀님이 죽었다.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케이티는 결국 이 집을 매입하지 못했어요. 최종적으로는 거래가 안 됐습니다. 이게 뭐 수녀님이 돌아가신 영향이 있냐 없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안 사는 걸로 끝이 났어요. 자, 그런데 케이티가 이 수녀님 돌아가신 뒤에요. 13일 뒤에 인스타에 사진을 올려요. 또 아프리카 아이들 돕는 사진을 올렸는데 비난은 있었어요. 어쩔 수 없어. 또 뭐 이렇게 유명인들은 그날 그런 비난을 피해갈 수는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미지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다, 원래 KT는 늘 이런 활동을 해왔다, 시기적으로 겹친 것뿐이다, 이렇게 반박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찍은 날이요, 그게 그러니까 최근에 활동한 게 아니라 5년 전에 찍은 사진을 마침 지금 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의도가 보이긴 하는 거지. 봉사활동 일정이 겹쳐가지고 우연히 뭐 아프리카에 갔다 왔는데 그 시기가 그랬다. 그럴 수 있지. 근데 5년 전 사진을 올렸으니 약간 자, 다시 9일 뒤에요. KT가 수녀님에게 보여준 그 예수님 타투 있죠. 오 해피데이 부르면서 보여준 예수님 타투. 그 사진을 또 올리기도 해요. 근데 이미 그 수녀님 사건 때문에 막 다 알려져 있을 때거든요. 케이티 페리가 예수님 타투를 보여줬다고 하더라. 그래서 막 다 알려져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또 왜 이것도 올렸지? 싶기도 하고, 또 몇 주 뒤에는 교황이랑 손잡고 있는 사진도 올렸습니다. 이거는 뭐랄까, 그러니까 저도요, 여러분, KT가 수녀님을 뭐 죽였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집을 사고 싶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벌어진 거고 좀 안타깝게 돌아가신 거지, KT 잘못은 아니죠, 따지고 보면은.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런 큰 일이 있었다면 좀 조용히 지낼 법도 한데, 교황이랑 찍은 사진을 올렸다는 건 일단 이 KT랑 수녀님들 간의 이런 법정 다툼에서요, 교황은 대교구의 이제 편이었어요. 굳이 따지자면 수녀님들과 대교구의 싸움이었으니까 교황은 대교구 측의 사람이잖아요. 대립되는 사람인데 왜 또 하필 이 교황님의 사진을 KT가 경솔했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은데 대놓고 할 수 없으니, 그래서 뭔가 약간 이런 이미지로 이렇게 나 너무 그렇게 모함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자, 그런데 KT가 또 부동산 문제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KT가 무조건 잘못했냐? 그렇게는 볼 수가 없어요. 자, 2020년에 어느 노인이, 자, 이분이십니다. 어느 노인이 캘리포니아 몬테시토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KT가 태어난 산타바바라 바로 옆 동네고요. 굉장한, 정말 어마어마한 부촌이에요. 요 집입니다. 여기 집은 보자. 요렇게, 어떻게가 하나지? 너무 커서 가늠이 안 되네. 요렇게가 한 채인가? 뭐 이렇게인가? 이렇게 한 채인 것 같죠? 이 집입니다. 여기가 대지가 3,000평이 넘고요. 침실만 8개가 있는 하우스에 이분이 살고 있었어요. 집주인은 칼 웨스트콧이라는 80대 노인인데요. 베트남전 참전 용사예요. 은퇴하기 전에는 사업가였고, 1800 플라워스라는 되게 유명한 꽃배달 업체 있어요, 미국에. 거기 이제 관련된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자, 칼의 주장으로는 어느 날 KT랑 당시 약혼자였던 올랜도 블룸이, 어르신, 저희가 이 집을 사겠습니다, 계약서를 딱 제시했는데 1,500만 달러, 213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 칼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거든요. 칼은 뭐 오케이. 근데 당시 칼이 헌팅턴병을 앓고 있었어요. 좀 심신쇠약이 옵니다. 정신도 좀 오락가락할 때가 있고 제대로 된 사고를 하기 힘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냥 사인을 했어. 그러다가 4일 뒤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 집을 팔고 싶지 않은 거야. 그냥 계약 무릅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4일이 지났는데 KT 측에서는 아니요,
절대 안 돼요. 무조건 계약 이행하세요. 안 그러면 저 소송할 겁니다. 결국에는 소송까지 가요. 이게 이제 소송까지 가니까 법정에서요. 이 칼의 아들이랑 며느리까지 다 나서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판단을 잘못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단 4일 만에 이제 엎은 건데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KT의 손을 들어줍니다. 일단 칼이요. 직접 KT랑 문자도 주고받았고 집 언제 보러 갈 겁니다. 네, 언제 보러 오세요. 막 이런 날짜도 정해줬고 계약서도 같이 봤대요. 칼은 분명히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본 거예요. 결국에 이 집은 KT에게 넘어가요. KT에게 넘어가면서 KT가 이 소송을 하게 되면서요. 좀 지연이 됐어요.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입주 일자보다 지연이 됐어. 그래서 그 사이에 내가 못 들어갔으니까 그 임대 수익이랑 각종 손해배상금 해가지고 600만 불, 85억 원 정도 칼에게 신청해요. 야, 여기에 칼의 아들 내외는요. 아니, 이건 연예인 갑질입니다. 손해배상이라니요. 반박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 갑질이라고 하기에는 칼도 평범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분도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계약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또 법원이 또 KT가 맞대. KT 손에 들어줬어요. 근데 왜 KT 뭘 잘못했는데? KT 악당으로 보는 건 아니다. 되게 지지한 사람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특히 또 감정적으로 본다면 힘없는 노인네, 거의 장애인 노인네인데 왜 이를 상대로 소송을 하냐, 뭐 이미지가 썩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엔 마침 또 수녀님 일도 있고 하니까 더 또 그렇게 보인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렇게 KT가 집은 넘겨받았고요.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됐어요. 600만 불 그 손해배상 재판이 진행이 계속 쭉 되고 있었는데 재판 첫날 판사가 이렇게 증인을 쭉 정리하는데요. KT도 한번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판사가 KT 언제 나올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KT 변호인이 KT 내일만 가능한데요? KT가 투어 중이라서 그러니까 시간이 내일밖에 안 났다고요. 당장 내일. 판사 입장은 이거래요. 당장 내일 온다고? 어쩜 이렇게 무리할 수 있나? 대놓고 KT 측에 막 화를 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증인을 부르려면 그 전에 뭐 판사나 상대 변호인도 질문을 정리하고 이렇게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을 텀을 주는데 당장 내일 온다고? 그런 경우는 없대요. 그래서 판사는 아니 뭐 자기가 오고 싶은 날에 뭐 올 수 있는 줄 아나. 이게 오히려 더 특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사가 막 대노하면서 안 된다. 며칠 있다 와라. 다른 날 조율해가지고 화상으로 참석을 했어요. 이렇게 두 번째 부동산 소송도 KT가 좀 냉혹한 거 아니냐라는 평을 듣게 돼요. 제 의견 아닙니다. 그런 평을 듣게 돼요. 이건 진짜 억가다, 억가 같아. 그 두 번째 소송, 600만 불 손해배상 했던 거에서 좀 더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이미지가. 뭔가 케이티 페리가 그냥 뭐 연예인이니까 연예인이라서 뭔가를 많이 보여줘야 하고 어그로도 끌어야 하고 또 행동도 좀 과장되게 해야 하고 뭐 그러니까 약간 나온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방송에서 막 이렇게 KT가 막 진짜 너무 오버하고 또 그동안 했던 것들 이런 게 쌓여서 그런 건지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았어요. 특히 아메리칸 아이돌 진행하면서 아메리칸 아이돌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 뭐 그 우리나라 슈퍼스타 K 같은 방송이에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7개 시즌을 케이티 페리가 심사위원을 했거든요. 반응이 좋았어요. 또 반면에 그 옆에 같이 촬영하던 라이오넬 리치랑 뭐 루크 브라이언은 되게 진지한 타입이거든요. 여기서 KT는 탁 예능감 살려가지고 멘트 탁탁 치니까 프로그램이 확 살아.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아니 KT 어째 참가자보다 자기가 더 주목받으려고 하지? 그리고 심사위원이잖아. 근데 음악 비평은 안 하고 왜 얼평만 해? 리액션만 해? 이런 반응이 점점 쌓이고 있었어요. 그러다 2023년도에 사라 베스라는 참가자가 나왔습니다. 몇 살로 보여요? 너무 어려 보이지 않아요? 무슨 고등학생 같아. KT랑 몇 살이야? 물어보니까 24살이래요. 근데 아이가 셋이나 있어. 아이 셋 이 얘기를 듣고 KT가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나요. 원래 잘 일어나요. 막 걸어 나가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래요. KT가 그 스튜디오에서 24살 아이가 셋이야! 막 거의 막 테이블에 기대가지고 막 쓰러지는 척을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라가 막 들떠가지고 KT가 테이블 위에 누워버리면 저 진짜 기절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KT를 너무 좋아해서 이게 흥분돼서 한 말이었는데 KT는 어머 자기야 테이블 위에 너무 많이 누워 있었나 보다. Honey, you've been laying on the table too much. 이 말을 듣고 주변에서 그 남자 패널 둘도 막 낄낄낄 웃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뭐 이렇게 남자랑 많이 이거 해가지고 그렇게 애 많이 낳은 거잖아. 이런 아주 좀 저급한 농담입니다. 차라리 되게 문란한 여자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문란해서 되게 아이가 많은 여자. 테이블 위에 누웠다고. 아이 엄마를 왜 이런 식으로 조롱해. 이후에 사라가 다른 언론이랑 인터뷰를 했거든요. 거기서 정말 창피하고 상처받았습니다. 엄마를 이런 식으로 평하는 건 정말 별로입니다. 어린 나이에 참 노래하러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듣게 됐어요. 자, 그리고 KT 아메리칸 아이돌 하면 지금 이 사라 사건이랑요. 또 하나 더 있어요. 2018년에 19살 남자가 나왔습니다. 벤자민인데요. 기타 들고 나와서 저는 모쏠이에요. 아직 키스 해본 적 없어요. 사귀지도 않는데 키스할 순 없으니까요. 여기에 이제 KT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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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볼을 딱 내밀었어. 볼에 뽀뽀하라고. 벤자민은 약간 당황하더니 뭐 볼뽀뽀쯤이야 피하지 않고서 볼에 입술을 딱 댔는데요. 옆에서 다른 심사위원들이 에이 이러면서 소리 나게 해야지. 다시. 휴대폰 카메라까지 켜가지고 그거 막 찍으려고 해요. 벤자민은 다시 KT 볼에 입술을 대는데 그 순간 KT가 고개를 획 돌려가지고 입술에 뽀뽀를 하게 된 거예요. 벤자민 당황해서 저 진짜 처음인데. KT는 sorry. 옆에 다른 심사위원들 야 너 이제 키스 해봤네. 그것도 KT 페리다. 운 좋다.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갔어요. 이 장면을 두고 사람들 반응이 막 난리 났습니다. 만약에 33살, 당시 케이티 페리 33이었거든요. 33 남자 가수가 19살 여성 참가자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 그럼 이거 뭐냐? 성범죄다. 비난이 이어졌어요. 심지어 아메리칸 아이돌은 한술 더 떠가지고 공식 트위터 계정에 이런 포스팅을 했습니다. 벤자민, 이제 여정이 막 시작됐습니다. 케이티 페리에게 행운의 키스를 받았으니 이제 앞으로 나아가세요. 여기에 KT가 막 키스 이모지를 남기고 막 미니마우스가 미키마우스 잡아당겨서 이렇게 끌어당겨서 키스하는 그런 이미지로도 답글을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KT 페리에게 키스 받은 거 영광인 줄 알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KT는요 예전부터 상대랑 누군가 여자든 남자든 상대랑 성적으로 지켜야 할 경계가 있는데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2019년도에 조시 클로스라는 모델이 폭로했습니다. KT에게 성추행 당했습니다. 조씨는 KT 티네이지 드림의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했어요. 남자친구 역할로. 그때 둘이 뭐 스킨십도 하고 그랬는데 KT는 카메라가 꺼져도 터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KT랑 지인 생일 파티에 갔대요. KT, 뭐 조씨, 뭐 누구누구 해서 다 같이 갔는데 갑자기 KT가 조씨가 입고 있던 아디다스 바지를 쓱 벗기더니 그 안에 속옷을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그 안에 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다. 굉장히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물론 이건 조씨의 주장입니다. 사실로 확정된 거 아니에요. 오히려 KT 다른 친구들은요. 그 현장에 있었던 친구들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조씨, 너 계속 KT에게 직접댔잖아. 네 인생에서 네 딸이나 챙겨. 그런 일 이제 절대 없었다라고 반박을 했고 KT도 아니다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조씨 주장이 나온 지 불과 3일 뒤에요. 이번에는 어떤 여성 기자가 폭로를 했어요. 유럽 조지아 출신 기자예요. 파티에서 KT를 만났는데 만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를 만지려고 하고 키스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거절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단 2명이 나왔어요. 자, 몇 달 전에 3번째가 나와요. 2026년 4월에 이번에 호주의 배우 루비 로즈입니다. 루비가 누구냐면 넷플릭스에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 여기 스텔라 역할이에요. KT보다 2살이 어리거든요. 2010년도에 여름이었어요. KT가 멜번에 놀러 갔는데 그때 이제 둘이 같이 공연도 하고 파티도 가고 그랬대요. 그러다 멜번 CBD에 있는 스파이스 마켓이라는 나이트 클럽에 놀러 갔습니다. KT랑 KT 헤어, 또 KT 메이크업 담당자, 루비, 또 루비의 남사친 이렇게 클럽에 갔어요.
당시에 클럽에서 일하던 매니저도 맞다, 두 사람이 클럽에 온 거 기억한다 확인을 해줬어요. 이때 루비는 KT가 또 찝찝돼가지고 피하려고 다른 친구 무릎에 이렇게 누웠대요. 근데 KT가 오더니 자기 팬티를 들쳐가지고 그 부분을 루비 얼굴에 문지르는 거예요. 루비는 눈을 이렇게 감고 있어가지고 뭔지 몰랐는데 뭐야? 그거 보니까 진짜 우악! 진짜 토했다고 해요. 완전 성추행인데 KT는 절대 전적으로 거짓말입니다.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거짓말이에요. 강하게 반박을 했어요. 근데 이 사건은요, 지금 다른 이전 사건이랑은 다르게 호주 빅토리아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과거에 그 조지나 여성 기자가 폭로했던 그것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작년에 2025년 4월에 KT는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가요. 어디로 가냐? 우주. 제프 베이조스의 기업인 블루 오리진을 타고 우주에 다녀오는데요. 가기 전부터 엄청 들떴어요. KT가 20년 넘게 우주에 가보고 싶었다. 우리 딸 데이지에게 보여줄 거다. 또 무엇보다 여자 아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다. 우주 비행사가 여성이 별로 없으니까 이번에 내가 우주를 감으로써 여자 아이들이 우주인을 꿈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취지는 좋아요. 아이들에게 영감이 되고 싶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KT가요, 드디어 우주도 글래머러스해질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섹시한 우주 비행사가 돼보겠습니다. 처음에 여자 아이들을 위해서 영감이 되겠다 되게 진지한 말을 하다가 갑자기 농담을 하니까 좀 진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가 글래머해진다는 게 뭐야? 섹시한 우주 비행사? 아무튼 큰 꿈을 안고 블루 오리진 타고 가요. 이때 여성만 6명이 탔습니다. 이제 케이티 페리, 또 당시 제프 베이조스 약혼녀 로렌 산체스, 방송인 게일 킹, 우주 엔지니어 아이샤보, 여성 인권 운동가 아만다 응우엔, 영화 제작자 KM 플린, 이렇게 6명, 여성만 6명 가요. 우주에 도착해서 KT는 노래를 부르고 내 딸 데이지 보라며 데이지 꽃도 막 보여줘요. 이게 며칠 있다 오는 게 아니라 10분 21초 만에 돌아옵니다. 물론 이 시간도 엄청나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우주 여행 상품이에요. 우주 여행 상품. 우리가 이제 열기구 타고 한번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랑 이제 비슷한 거지. 돌아와서 KT는 흙에 땅바닥에 입을 딱 맞추는데요. 사랑과 깊이 연결된 기분이에요. 데이지는 흔한 꽃이지만 어떤 환경에서든 자라요. 꽃은 하나님의 미소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구, 꽃들, 하나님이 주신 미소, 어디에나 존재하는 아름다움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에요. 자, 이 모습이 그러니까 KT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동적인 경험이죠. 도전 정신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대단합니다. 근데 계속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게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특히 여성임을 강조하면서 여성 권리와 가능성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남자들에게 여성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풍기니까 대중들은 저거 그냥 우주여행 갔다 온 거 아니야? 부자들끼리 모여서 그 11분 우주여행 갔다 온 거네. 근데 요즘 나라도 힘든데 부자들이 뭔 돈 쓰는 거 자랑하고 있어?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또 KT가 계속 제가 우주비행사로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지. 근데 이틀간 진행이 된대요. 어떻게 우주선을 타고 안전장치 같은 거 배우고 실제 비행 시뮬레이션도 하고 무중력 상태 그것도 연습을 합니다. 당연히 어려운 과정일 수 있어요. 통과 못하면 우주선 못 타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우주 비행사 진짜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엉덩이 불나게 해. 또 수많은 학위를 거쳐서 우주 비행사가 됐어요. 훈련도 몇 년씩 받고 우주에 가서 막 6개월, 1년 아주 고독하게 내가 지구에 무사히 갈 수 있겠지? 이런 공포를 안고서 지내는 우주 비행사들도 있는데 KT는 계속 돈 내고 그 훈련 받고 우주 여행 갔다 와놓고 우주 비행사로서 귀감이 되겠습니다. 막 이러니까 너무 우주 비행사는 아닌데 그냥 우주 여행자라고 하면 안 되나? 이렇게 또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미국의 웬디스 햄버거 프랜차이즈예요. 그 웬디스 공식 계정이 KT 다시 우주로 보내면 안 돼? 놀렸습니다.
여기에 캐샤, 앞서 그 닥터루크 고발했던 그 캐샤가 웬디스 밀크쉐이크를 마시는 셀카를 찍어서 랜디스에 리트윗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놀림거리가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솔직히 이 일은요, 여성들끼리 우주 여행 다녀올 수 있죠. 당연히 다녀올 수 있지. 또 여성으로서 귀감 주고 싶은 것도 알겠어요. 근데 여론은 꼴랑 10분짜리 우주 관광 해놓고 의미 부여는 무슨 아폴로 13호 생존자보다 더하다. 더 요란해 죽겠네. 이런 반응인 겁니다. 또 KT 전적을 보면요. 늘 말은 진짜 여성 권리, 여성의 힘 막 얘기하는데 정작 행동은 달랐다. 성추문에 휩싸였고 방송에서 대놓고 성적인 발언하고 젊은 엄마 무시하고 그래서 KT를 좋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KT의 현재 진행형 이슈. 요즘 아주 핫합니다. 좀 뜨거워 죽겠어. 자, 작년부터 계속 캐나다랑 미국을 조용한 날 없이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데요. 케이티 페리와 캐나다의 전 총리 저스틴 트루도의 열애설입니다. 먼저 KT는요, 한번 결혼 이혼을 하고 올랜도 블룸이랑 약혼한 상태에서 딸을 낳았어요. 근데 둘이 결혼식도 안 했고요. 온오프 관계가 오래됐다고 해요. 그래서 약혼한 상태로만 거의 한 6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도 뭐 결혼은 안 하나 보다, 문제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다 2025년 6월에 둘이 결별했다. 딸 데이지는 공동 육아 중입니다. 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불과 한 달 뒤에 40세 KT랑 53세 캐나다의 전 총리 저스틴 트루도가 데이트하는 게 목격됐어요. 트루도도 싱글이에요. 몇 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시기에 둘이 데이트가 발각된 그 시기에 KT가 콘서트 투어 중이었거든요. 몬트리올에서 만난 거예요. 일단 KT는 올랜도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한 달 만에 열애설? 환승연애인가? 이 뭐지? 상대도 정치인이야. 이 조합은 뭐야? 진짜 개 뜬금없다. 사람들이 놀랬고요. 자, 더 과열됐던 곳은 캐나다 시민들. 트리도 네가 지금 연애할 때야? 자, 일단 트리도 전 총리는요. 캐나다에서 무려 9년 4개월 동안 총리를 했습니다. 완전 장기 집권한 총리인데 트리도는요. 캐나다 사람들의 그런 정치 성향, 보수냐 진보냐 이런 걸 떠나서 캐나다 역사상 가장 욕을 많이 먹은 총리로 알려져 있어요. 2022년에 캐나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코에서 캐나다 역사상 최악의 총리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응답자 29%가 트리도를 최악으로 근 10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이민자 관리 안 됐고요. 집값, 월세, 물가 엄청나게 올랐고요. 거기다 탄소세까지 도입을 하면서 사람들의 그런 체감 물가가 확 올랐습니다. 국민들 공분 샀고요. 내려와라 반발 너무 심해가지고 총리 교체됐어요. 작년에 2025년 3월에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 뒤에 4월, 5월, 6월, 7월 4개월 만에 KT랑 열애설이 나와요. 그것도 조용히 몰래 만나는 게 아니야. 콘서트장 다니고 둘이 같이 요트에서 키스하는 사진 찍히고 코첼라 가서요. 저스틴 비버 공연하는데 그 옆에서 막 춤추고 그래요. 그리고 자, 이 사진 보세요. 이거 엄청 유명한데 프랑스에서 찍힌 거예요. 보트에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앞에서 트리도가 KT 뭐 가슴에 손에 집어넣는 진짜 화끈거리죠. 아니 뭐 벌레가 들어갔나 보지. 벌레가 들어가서 얼른 남자친구가 꺼내주려고 한 거지. 아니 그래도 캐나다 전 총리인데 G7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딱 멋있게 가오잡던 그런 사람인데 또 얼마 전에 공개된 사진은요. 둘이서 LA 앞바다에서 물총 싸움을 해요. 뭐 공개적인 데 가고 잔디밭에 누워서 껴안고 키스하고 수영하고 그냥 우리 찍으세요. 그러니까 캐나다 사람들이 아니 이게 나라 망하게 해놓고 네가 지금 어린애들처럼 코첼라나 가고 달달하게 연애하고 있을 때야? 트리도가 54세입니다. 젊은 정치인이긴 한데 결국에 가디언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어요. 저스틴 트리도가 코첼라에 간다고요? 그건 좀 아니죠? 물론 나이가 들어도 달달하게 연애할 수 있죠. 코첼라도 갈 수 있지. 저도 가고 싶어요. 자유국가에서 여자친구가 한참 어리고 세계적인 팝 가수야. 그럼 좀 맞춰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도 귀엽다. 어린애들처럼 연애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콘서트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너무 내 어린 시절의 추억의 명곡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케이티 페리를 많이 찾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한순간에 확 이렇게 몰락한 스타는 아니에요. 그동안 쌓인 게 많아. 사실 하나하나 뜯어보면 KT를 완전 매장시킬 그런 사건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KT가 하는 말은 어디까지가 진심이야?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어쩌면 KT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악의성, 범죄를 저지르고 사악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정성을 잃은 게 아닐까.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성폭력 의혹 있죠. 그건 완전 다른 문제. 만약에 지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뭐 루비 로즈, 조지, 이 사람들 말이 사실이다. 특히 루비 사건은 수사하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이건 뭐 말실수나 춤을 좀 못 춘다. 이거랑은 차원이 완전 달라요. 그건 절대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앞으로 케이티 페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